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피곤해서 일도 많고 그래갖고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느라고 영상 올리는 게 조금 뜸했습니다. 자, 쉬기도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사회과학 통계가 시즌 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시즌이에요. 사회과학 통계 마지막 시즌, 5번째 시즌.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음, 생각보다 또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접했던 게 아마 2006년쯤이었을 거예요. 2006년, 2007년 그때 처음 학부생 때 처음 그 구조방식 모형 논문을 봤었고 그때는 뭐야 이게?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보게 된 게 이제 석사 때 이제 구조방식 모형을 이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아니면 동료 이제 동기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사용해갖고 논문을 써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게 구조방정식 모형이야. 그리고 와, 뭐 되게 멋있다. 막 그림도 굉장히 많고 뭔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구조방식 모형을 배운 게 이제 박사과정이었는데 그때가 2012년쯤에 2012년인가 뭐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우게 됐는데 그때 약간 문화 충격이었죠. 어, 회기 계열을 갖다가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회기 분석하고 구조방식 모형을 이제 배우게 되고 재밌어서 이제 막 이리저리 공부를 하게 됐어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이제 써보게 됐었죠. 여기저기 컨설팅 할 때도 이제 뭐 써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그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물론 완전 전문적이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박사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용됐던 여러 가지 그 구조방식 모형들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이거는 사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것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분석 물론 이제 모든 통계 분석은 다 조심해서 써야 돼요.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은 훨씬 더 조심해서 써야 되는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프로세스를 사용해 매개 효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프로세스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도 매개 효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두 개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확실은 아니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개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수박을 자르면은 이제 안에 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구분되는 어떤 통계적인 이론이라든지 어떤 결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왔다고 했을 때 뭐 매개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다른 점은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 통계 분석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조방정식 모형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 SPSS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랑 차이점은 오차를 고려하는가 오차를 고려하지 않는가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오차를 고려하는가 이렇게 한글을 자꾸 못 쓰겠지? 다시
오차를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오차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는가를 갖다가 또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잠재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PSS에서 변수를 만들잖아요. 변수를 만든 거는 그건 측정 오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측정 오차가 없이 100%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구조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의 오차를 고려하고 그 오차 부분을 걸러낸 다음에 순수한 부분을 가지고 그 통계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네모가 있어요. 내가 어떤 우울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했어요. 측정에 점수화를 했는데, 내가 측정한 게 100%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갖다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전부 사용할 수 있는데, 야, 측정을 했는데 이만큼이 오차야. 이만큼이 오차면 나머지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양은, 분석할 수 있는 그 양이라 그래야 되나?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양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N+란다. 그 SPSS를 사용해서 이제 그 베개 효과 분석을 할 때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에이모스나 N+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R이나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서 매개 효과를 했을 때 어떤 게 결과가 훨씬 더 연구자에게 유리하게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연구자한테 어떻게 결과가 좀 더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분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차를 고려한다. 그 대신 이제 구조방식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요? 굉장히 오차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여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요 정도로 피상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게 이제 구조방식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들은 차차 이 뒤에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번 시간은 구조방식 모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히 해볼게요. 자,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하고 구조 모형 두 가지가 합쳐진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이 뭐냐? 그러니까 측정 모형은 측정 변수와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가 뭐냐면, 잠재 변수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측정 변수는 네모로 표시를 해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이제 오차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이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측정 모형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울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있어요. 잠재 변수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우울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가 4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 4개의 측정 변수는 문항이 될 수도 있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확인적 요인 분석이에요. 그게 이제 측정 모형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모형들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구조 모형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 모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 자, 각각의 모형들이 적절하게 다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으면은, 그럼 이 모형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경로를 분석을 하는 게 구조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은 추정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경로 분석이에요. 추정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뭐예요? 측정 모형,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로 분석은 그냥 경로 분석이에요. 이 경로 분석은 우리가 자꾸 M 플러스가 나오네. 경로 분석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측 변수랑 중거 변수랑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예측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가는 경로의 회귀 계수가 나오죠. 그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마찬가지예요. 구조 방식 모형에서도 잠재 변수로 설정된 잠재 변수로 설정된 예측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조 모형 검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 두 가지를 합친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SPSS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확인적 요인 분석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확인적 요인 분석 과정이 들어갔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 결과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산출되는 통계치 같은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통계치라든지 이제 검정 통계량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이제 확인력 요인 분석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볼 거고. 자, 구조 방정식 모형에 대해서 요약을 할게요. 요약하면은 측정 모형하고 구조 모형이랑 합쳐진 분석이에요. 구조 방식 모형은 왜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두 가지 단계로 분석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측정 모형, 그러니까 우리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모, 측정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잠재 변수라는 걸 사용해요. 이 잠재 변수는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모형들이 있고, 어떤 요인 혹은 변수들이 구조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세요.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구조 모형, 경로 검증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가 들어간 게 이제 구조 방식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 방식 모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담을 하자면은, 제가 옛날에 언제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석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트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죽은 데이터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구조방식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이 아니라 이제 사기꾼이 아닐까. 물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적절한 어떤 과정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잠깐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슬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항꾸러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아무튼 굉장히 예민한 분석 방법이에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통계 컨설팅 같은 것도 간간히 하긴 하는데, 할 때 보면은 최근에는 구조 방식 모형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가 워낙 잘 나왔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결과 해석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정밀성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변수들의 관계를 탐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측정 오차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어떤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어떤 분산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 결과가 그냥 매개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뿐이지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석하는데 뭔가 추가적인 워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음, 좋겠는데, 뭐, 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이제 지금 요번 시즌 5번째 그 내용을 통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논문들을 읽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분석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니까 어떤 과정으로 분석이 되는 그리고 어떤 수치들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아마 수업을 들으면은 구조방정식 모형 논문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형을 이제 한 번에 쭉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방식 모형은 굉장히 짧게 잘라서 나갈 예정이에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려나? 3시간 정도 걸리려나? 그 정도 걸릴 텐데, 좀 짧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첫 챕터 구조방식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 다음 챕터에서 이제 잠재 변수라든지 확인적 의문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